수원 영통구의 오래된 아파트 204동 1103호. 햇살이 거실 창문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오후 2시였습니다. 김영자는 싱크대 앞에 서서 손을 헹구고 있었습니다. 수돗물이 흐르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파트 단지의 어린아이 웃음소리, 그리고 거실 TV에서 나지막이 흘러나오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집 안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영자의 자리는 언제나 조용히 비어 있었습니다. 올해 66이었습니다. 결혼한 것은 23이었고 아들 민준을 낳은 것은 25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짧게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아이의 등을 쓸어주고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고 다시 밥을 짓는 것. 40여 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남편 박형수는 10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떴고 시어머니는 그보다 3년 앞서 먼저 갔습니다. 이제 집 안에는 영자 혼자였지만 그 집을 향해 오고 가는 사람들. 아들 내외 손녀 지우의 무게는 여전히 영자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민준이 처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일요일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된장찌개가 뭉근하게 끓고 있었고 손녀 지우는 숟가락으로 두부를 쿡쿡 찌르며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아내 수연을 한번 바라본 뒤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달에 제주도 한 달 살기 해보려고요. 지우 방학이기도 하고 수연이도 재택 가능하다고 해서요. 영자는 찌개를 젓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잠깐의 일이었습니다. 그래, 좋겠네. 수연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여기가 편하시잖아요. 오래 자리 비우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영자는 자신이 한 번도 여기가 편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묻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식사는 평소처럼 끝났습니다. 지우는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민주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으며 수연은 설거지를 거들겠다고 했지만 영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택배기사가 벨을 눌렀습니다. 항공권 서류 봉투였습니다. 영자는 무심코 받아들었다가 수신인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박민준, 서수현, 박지우. 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주행 왕복 항공권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장이었습니다. 영자는 한동안 그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부엌의 냉장고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베란다 난간에 앉았다가 날아갔습니다. 그 사이 40년이 넘는 시간의 파편들이 순서도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안 치던 손. 아이의 열이 내릴 때까지 이마에 물수건을 얹던 밤. 남편의 병수발을 들며 한 번도 밖에서 울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것이 지나갔고 영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울음이 될 자리를 아직 찾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영자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 양말 뭉치 아래에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수첩이었습니다.
펼치면 까맣게 빼곡한 가계부 숫자들 사이로 가끔씩 짧은 문장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독 하늘이 맑다. 지우가 처음으로 혼자 신발끈을 묶었다. 형수 기일 국화를 사야겠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영자는 수첩을 덮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항공권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영자는 봉투 옆에 놓인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생각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전화기 버튼을 몇 번 누른 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박민준 씨 앞으로 온 제주행 항공권인데요. 취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통화가 끝나고 영자는 잠시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여행사였습니다. 제주 가는 비행기 혼자 타는 건데요. 다음 달 첫째 주 중에 자리 있나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손이 수화기를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던 문장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읽는 사람처럼. 비행기는 오전 10시 50분에 출발했습니다. 김포공항 2층 출발 게이트 앞 영자는 플라스틱 의자에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작은 손가방 하나. 옆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외투를 챙기거나 아이의 가방 지퍼를 닫아주거나 남편이 화장실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일 없이 그저 자신의 손가방 하나만 무릎 위에 얹고 앉아 있다는 것이.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 끈을 고쳐 쥐었습니다. 발걸음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던 아침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현관에 캐리어가 있던데. 영자는 신발끈을 묶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제주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요? 혼자요? 응. 아니, 왜요?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거기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영자는 신발끈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현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오래 보지 못했던 얼굴 같았습니다. 없어. 그럼 왜 가세요? 갑자기, 민준아. 네. 너희도 갑자기 결정했잖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서늘한 공기가 얼굴로 밀려왔습니다. 다녀올게. 제주공항에 내렸을 때 바람이 먼저 왔습니다. 4월의 제주 바람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이었습니다. 영자는 공항 출구 앞에 잠시 서서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처음 몇 초 동안은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연의 얼굴이, 그 다음에는 지우가. 그리고 그것들이 서서히 바람에 밀리듯 흩어졌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구저읍 해안도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고 마당에는 수국이 몇 그루 심겨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하면서 주인 여자가 물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며칠이요? 열흘요. 주인 여자는 별다른 반응 없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영자는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싱겁게 짜고 비릿한 냄새.
낯선 냄새였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이불 위를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침대였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자신의 것이었던 공간들보다 이 낯선 방이 덜 무거웠습니다. 가방을 열어 세면도구를 꺼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립스틱이 하나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오래된 화장품 파우치를 뒤지다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짙은 핑크빛,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 산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쓰다 만 채로 서랍 안에 오래 두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영자는 립스틱 뚜껑을 열었습니다. 화장대 거울도 없이 그냥 손끝 감각으로 천천히 발랐습니다. 그리고 손등에 가볍게 눌러 닦았습니다. 작은 동작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것이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산 일출봉에 갔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관광객들이 이미 여럿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가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뒤에서 배낭을 메고 영자는 그 옆을 지나쳐 혼자 계단을 올랐습니다. 천천히, 쉬엄쉬엄.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쉬고 싶으면 쉬었고 걷고 싶으면 걸었습니다. 누군가의 속도에 맞추거나 뒤처지는 사람을 기다리거나 괜찮냐고 먼저 물어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상 가까이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영자는 난간을 잠깐 잡고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까마득하게 펼쳐진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순간이 왔습니다. 단 몇 초였지만 분명히 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11개였습니다. 민준,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민준, 연락 주세요. 수현,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민준, 전화 왜 안 받으세요? 지호. 할머니 보고 싶어요. 영자는 화면을 보다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대답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는 3번 진동이 울리는 것을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응, 왜 연락을 안 하세요? 걱정됐잖아요. 걱정. 영자는 그 말을 잠시 마음속에서 굴려보았습니다. 별일 없어. 잘 있어. 어디 있어요? 뭐 드셨어요? 혼자 돌아다니시면 위험해요. 66이야. 나, 그래도요. 민준아. 네. 그 걱정, 진짜야?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아니면 내가 없으면 불편한 거야? 전화기 너머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민준이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기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먼저 말을 이었을 것입니다. 괜찮아, 별말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그러나 이번에는 기다렸습니다. 들어오시면 얘기해요. 그래. 들어가면 얘기하자. 통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창문 옆 작은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바깥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정하고 느린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영자는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민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 오랫동안 삼켜온 말이 있다는 것.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서운해서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번쯤은 제대로 말해야 한다는 것.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부터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말이 될 수 있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계속 들어왔다가 물러났고 영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에서 천천히 문장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민준이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예고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게스트하우스 마당 앞에 렌터카 한 대가 섰습니다. 영자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그 차에서 내리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양복 차림은 아니었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출장에서 막 돌아온 사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영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마당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세요? 수연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수연이 걱정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연이 걱정한 것인지, 민준이 걱정한 것인지, 아니면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불편했던 것인지. 앉아라. 민준은 마루 끝에 어정쩡하게 걸터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수국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담벼락 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왜 왔어? 갑자기. 걱정돼서요. 그 걱정 저번에도 물어봤잖아.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말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준아, 나 화난 거 아니다. 그럼요. 근데 서운한 건 맞아.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는 계속했습니다. 항공권 봉투 왔더라. 새 장이었어. 세어봤어. 나.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민준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변명을 준비하던 몸이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몸으로 바뀌는 것이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사과 받으러 한 말이 아니야.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각자 쉬어라. 할 말은 내가 먼저 정리하고 싶어. 민준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으로 오전이 끝났습니다. 민준은 근처 펜션에 방을 잡았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지만 영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 게스트하우스 근처 국수집에서 고기국수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맛이 진했습니다. 오랜만에 밥이 밥으로 느껴지는 식사였습니다. 차려주는 사람도 더 먹으라고 권하는 사람도 잘 먹었다고 말해줘야 할 사람도 없는 식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가벼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도 가는 배를 탔습니다. 오후 햇살이 물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갑판에 서서 난간을 잡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핀으로 고정하려다 그냥 두었습니다. 우도 해변은 한산했습니다. 돌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빛이 초록에서 파랑으로, 파랑에서 남색으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시작되기 전의 빛이었습니다. 아직 붉지 않았지만 이미 하루가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빛. 영자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내려온 것은 예상 밖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할 말이 갑자기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넘게 그 아이의 밥을 챙기고 옷을 입히고 울음을 받아냈던 손이 기억하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막상 눈앞에 서면 그 무게가 먼저 왔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그 경계가 자꾸 흐려졌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것과 엄마이기 때문에 말해야 하는 것이 같은 자리에서 서로 부딪혔습니다. 노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평선 쪽에서 하늘이 먼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다 위에 그 색이 길게 번졌습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카메라 앱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였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무릎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나 화난 거 아니다. 그건 아까도 말했고. 근데 오늘 내 얼굴 보고 또 말을 못했어. 내가 왜 그러는지 나도 알아. 오래된 습관이야. 참는 게, 넘어가는 게.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 잠시 멈추었습니다. 파도가 들어왔다가 물러났습니다. 항공권이 3장이었어. 그게 서운한 게 아니야. 아무도 안 물어봤다는 게 서운한 거야. 가고 싶냐고. 같이 갈래요, 어머니. 그 말 한마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이 편한 사람이 아니야. 집을 지켰던 거야. 그게 달라. 편한 거랑 거기밖에 없었던 거랑. 노을이 깊어졌습니다. 하늘에 반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 달라졌어. 화가 난 게 아니라 달라진 거야. 그걸 알아줬으면 해서 이 말 하는 거야. 들어가면 얘기하자고 했는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정리하고 싶었어. 나도 나한테 할 말이 있었거든. 녹음을 멈추었습니다. 빨간 점이 사라졌습니다. 영자는 파일을 열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없었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잠시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수십 년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짓던 손, 이마를 짚던 손, 울음을 참던 새벽, 봉투 안에 3장짜리 항공권. 그리고 지금 우도 해변의 돌 위에 혼자 앉아있는 66의 자신. 전송했습니다.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떨릴 줄 알았습니다.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것이 왔습니다. 파도가 들어오고 물러나는 것처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처럼 몸 안쪽이 고요해지는 감각이었습니다. 노을이 다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은 것에서 보랏빛으로, 보랏빛에서 어두운 남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한번 폈습니다.
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배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있어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돌 위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등을 곧게 세우고 눈을 감지 않고 바다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내일 민준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할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먼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 말이 어렵더라도 목소리가 흔들리더라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사람으로서 끝까지 말하겠다는 것. 그것만은 이 바다 앞에서 분명해졌습니다. 파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아직 여기 있어요.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영자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이제는 거울을 보면서 발랐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10시에 성산 쪽 카페로 와라. 내가 골라놨다. 카페는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영자가 먼저 와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설탕을 넣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달게 먹었지만 제주에 온 뒤로 그냥 마시는 것이 더 맞았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좀 더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잘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보았지만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녹음 파일 들었어요. 그래. 여러 번 들었어요. 영자는 창밖을 한번 바라보다가 민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준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거나 오래 화면을 들여다보았거나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할 말 있으면 해라. 민준이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죄송해요. 그 말밖에 안 나와요. 지금은 그 말 듣고 싶었던 게 아니야. 알아요. 근데 진짜로 죄송해요. 항공권 살 때 어머니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생각했는데도 안 여쭤본 거니까. 영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착각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아, 네. 나도 몰랐어. 내가 집을 좋아하는 건지, 거기밖에 없었던 건지. 이번에 여기 와서 알았어.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탓만은 아니야. 내가 한 번도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말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물어봐라. 앞으로는 네. 대답할 수 있어. 나 그 말이 나오고 나서 민준이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무언가를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영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열흘이 지나고 영자는 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은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수연도 함께였습니다. 수연은 영자를 보자마자 꾸벅 허리를 숙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현관 앞에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학원을 빠졌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지우의 손에는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가 낡은 것을 보니 오래된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영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펼치자 연필로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혼자 바다 앞에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뒷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나야? 네, 아빠가 제주 바다 얘기했어요. 할머니 혼자 갔다고. 그려보고 싶었어요. 영자는 그림을 한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선이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뒷모습의 어깨가 반듯했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은 어깨였습니다. 지우가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그렸다. 할머니 멋있어요. 영자는 지우의 머리를 한번 쓸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을 덮지 않고 그대로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민준과 수연이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민준에게 영자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묻고 결정해라. 뭐든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것도 밥 먹을 건지 어디 갈 건지 그런 것도 네. 어머니, 나도 대답할 거야. 싫으면 싫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어머님. 앞으로 더 여쭤볼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제는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계부 숫자들 사이에서 마지막 빈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예전 자리가 아니다. 그것이 좋다.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지 않고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보이는 곳에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제주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바람이었습니다. 영자는 창을 조금 열었습니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4월의 수원 밤바람이었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잠시 맞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문화센터에 전화해 보는 것, 재봉 동아리가 아직 있는지 확인하는 것, 혼자 영화 한 편 보는 것,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부 자신이 결정한 일들이었습니다.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영자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이었으니까. 수요일이 영자의 날이 되었습니다. 정한 것은 스스로였습니다. 누구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달력에 빨간 펜으로 숫자를 써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자신을 위해 쓴다는 것이 이렇게 선언처럼 표시해야 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표시하지 않으면 흐지부지 될 것을 알았습니다. 50년 가까이 그래왔으니까. 첫 번째 수요일 영자는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구청 옆 건물 3층이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서서 프로그램 안내문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국화 입문, 생활영어, 라인댄스, 재봉 기초. 재봉 기초 옆에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15년 전에 다니다 그만둔 동아리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이 시작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가방에 넣어두었던 골무가 아직 서랍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재봉 기초 아직 자리 있나요? 네, 있어요. 목요일 오전 반이에요. 목요일은 안 되고요. 수요일은요? 담당자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영자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반 하나 있어요. 그걸로 할게요. 등록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영자는 잠시 건물 앞에 섰습니다.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업 하나 등록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 성산 일출봉을 내려오던 날과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재봉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손이 예전만큼 따르지 않았습니다. 실을 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옆자리 수강생이 먼저 도와주려 했지만 영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들여 혼자 꿰었습니다. 강사가 지나가다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에 감각 있으세요? 배우신 적 있죠? 오래 전에요. 손은 기억하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은 기억한다는 것. 오래 쓰지 않아도 오래 묵혀두어도 몸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수원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습니다. 수십 년을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창밖이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배경이 아니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작은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였습니다. 지우가 찾아온 것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민준 내외는 아래층 주차장에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줄 수 있어요? 뭔데? 독일 예술학교 지원서요. 포트폴리오 설명서인데 한국어로 초안 썼거든요. 읽어봐 주세요. 영자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펼쳤습니다. 지우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인쇄된 글자들 사이에 손글씨로 고친 흔적이 여럿 있었습니다. 지우의 글씨였습니다. 삐뚤하고 빠른 글씨. 영자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잘 그리는 것보다 빨리 그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멈추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읽다가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지우야, 이 부분 네, 내가 쓴 거야, 이거? 네. 이상해요. 아니, 영자는 다시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멈추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 18살이 쓴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66이 읽어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잘 썼다. 지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쑥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일 먼저. 왜? 지우가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살고 싶거든요. 나중에. 영자는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18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직 많은 것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고 싶은 것을 향해 가려는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나처럼은 살지 마라. 지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일찍 말해야 해.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나중에 하려면 늦어. 할머니는요?
나는 이제 하는 중이야. 지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영자도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지우가 돌아가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지우의 서류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제주에서 돌아오는 길에 공항 서점에서 산 새 다이어리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지우가 왔다. 독일 가고 싶다고 했다. 포트폴리오 보여줬다. 잘 쓴 문장이 있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나는 늙은 게 아니라 멈춰 있었을 뿐이다. 쓰고 나서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밥 먹어도 될까요? 지우도 보고 싶고요. 시간 괜찮으세요? 영자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말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와라. 내가 밥 할게. 보내고 나서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보냈습니다. 국, 뭐 먹고 싶어?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된장찌개요. 어머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바람이 오면 그냥 맞았습니다. 피하거나 창을 닫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것은 좋았습니다. 늘 했던 일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이유였습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가족이 오니까가 아니라 그 맛을 나누고 싶어서.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영자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빨간 펜으로 수를 썼습니다. 그 옆 일요일에는 작게 된장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보이는 곳에 냉장고도 소파도 창밖 가로등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집이 전부인 사람이 아니라 집이 삶의 일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